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많이 냈다가 비토당했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을 좀 더 키우겠다, 가계자산 80%가 부동산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이런 생각들 사실 다 돌고 돌면은 다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이제 계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야당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더민주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많이 냈다가 그 비토당했던 심리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의 포지션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좀 좌편향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중도를 포용하는 관점에서 소위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수를 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펙트럼을 넓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의 대책을 지금은 낼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밝힌 거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자산 간 주식시장을 좀 더 키우겠다, 소위 5,000포인트를 가야 되고 가계자산 80%가 부동산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지금은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선택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쓰게 만들어 나가게 해야지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선거 전까지는 어떤 큰 어젠다가 나오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하면은 좌파고 감세를 하면 우파라는 이 부동산 쪽의 프레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 돌파해야 될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부동산 유자산 계층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딸려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화가 많이 된 나라에서조차도 재산과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 합리화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낮은 수준의 재산과세율과 함께 가장 낮은 레벨의 임차권 보호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차권이랑 재산세는 둘이 상보적인 관계였는데, 재산세가 높다면 임차권 보호가 약하고, 왜냐면은 보유한 사람이 임차를 해주고 있는데 재산과세를 강하게 매긴다면은 임차권 보호가 약한 게 밸런스가 맞는 것이고요. 재산과세가 약하다고 한다면 임차권이 굉장히 강한 것이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일본인데, 일본이 1940년대 2차 세대의 남편들을 다 징집시키면서 배우자만 남게 되니까 임차권을 극도로 보강해주면서 재산과세는 낮게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못 쫓아낸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그 임차권을 보호해야 되는 시대적인 환경도 있었지만은 세제적으로도 그렇고 밸런스를 맞췄다가, 이후에 그 90년대 말에 일본 자산시장이 대붕괴를 하면서 재산과세를 높이는 과정에서 임차권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재산과세도 낮고 임차권도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산시장과 임차권의 밸런스가 안 맞는 나라이고,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은 임대인이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대인들이 지금 과세를 하면은 좌편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되게 얕은 프레임인데, 더민주가 이런 얕은 프레임에 빠질 만큼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문재인 정부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혹시 할까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둘은 같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면 현재는 이미 낮은 재산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방향인 거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이걸 제도를 도입할 때 임대차 시장의 공급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에서 항상 요란스럽게 경착륙이 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냥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재산과세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권을 유지한다고 치면은 재산과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냥 맥락상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그냥 큰 문제가 없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금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져가지고 너 세금 정책 절대 안 낸다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또 하나의 그냥 흔하디 흔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할 거고요. 주식으로 아무리 펌핑을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장 우호적인 그 환경이 운동장 기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을 굳이 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종합적인 사고 안에 대책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증세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저는 진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사비는 주택 가격의 일부예요.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총합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공사비의 포션이 20%도 안 돼요. 다 땅값이에요. 비선호하는 지역일수록 공사비 포션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방에 1,500으로 분양했다는 거는 토지비가 500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마진 다 빼고요. 그럼 공사비가 1,000이어서 66%인데요. 서울의 지금 선호 지역은 한 6,000에 분양한다 해볼게요. 그럼 토지비가 5,000만 원, 공사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공사비가 1,000에서 1,300만 원 되면은 이게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토지비가 5,000에서 4,000으로 내려가면은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걸까요?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 자체로 자기 모순적인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토지비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은 사람들 극선호지는 분양가가 8,000만 원, 9,000만 원이죠. 8,000만 원, 9,000만 원이라도 평당 공사비 1,200, 1,300이에요. 토지비가 7,700, 7,800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선호 지역은 지금 집이 남아도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완전히 외쏠림이 상태인 상황인데 거꾸로 그게 매우 공급자적인 마인드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럼 너 지금 대구에 가가지고 공사비 1,000만 원 인식해서 한 34평 아파트를 이제 간접비가 들어가니까 3억 4천만 원에다가 간접비가 들어가면 한 50% 증액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걸 한 5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한번 해봐라. 34평 아파트를 원가법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할 시행사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 게다가 공사비만 그 정도니까 땅값을 또 더해야 되겠네요. 땅값이 500만 원이니까 공사비 기준으로 땅값에다가 간접비를 더하면 한 8억에 분양하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 대구에서 8억에 분양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뭐 없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주택가격 올린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냥 많은 모자이크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 똑같은 논리가 지산에 있었거든요. 요즘 지산을 지으려면 평당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땅값이랑 이제 건축비랑 다 합쳐가지고요. 근데 그렇다면 40평 지산을 4억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40평 지산이 2억 5천에도 안 팔려요. 그냥 공급 사이드만 보게 된다면은 그냥 필패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왜 올라가냐면 원가법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자산시장이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게 장기적인 상관성이 아주 높아서입니다. 저희가 2%씩 성장한다면 2%씩은 따박따박 명목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2% 성장인데 물가 1%고 실질 1%라면은 그럼 자산 가격은 1에서 2% 올라갈 거고요. 성장률과 동등한 수준에서 자산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통에서 말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이런 상승이 아니고 성장률 대비 초과 상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장률 대비 초과 상승을 했다면 초과 상승하는 수요 공급적인 요인이 있겠죠. 대출을 많이 열어줬거나 공급이 갑자기 막혔다거나 아니면 수요 쏠림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그런 초과 상승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초과 상승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나왔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런 초과 상승은 수요 때문에 생겨요. 왜냐하면 공급은 3, 4년의 시차를 두고 공급할 수밖에 없지만 수요는 단기간에 급변하기 때문에 22년과 24년의 수요 격차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21년에는 막 지방까지 가서 샀는데 23년만 돼도 지방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수요의 급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급격한 가격 변화를 위든 아래든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 변화가 한국 주택시장에는 구조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발생을 했고 저는 국토부가 그래서 건설사의 사주를 받는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설 경기와 건설 근로자 수를 통해 가지고 항상 거시지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국토부처는 기본적으로 건설사와 친해질 수밖에 없고요. 국토부가 국민의 녹봉을 받는다는 입장을 망각하고 건설사에 거의 뭐 준 사주를 받는 부처처럼 지금 변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부양책 내는 거고 시장의 자발적인 조정을 용인하지 않는 거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전염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가격 앙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올해만 해도 그거가 현실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올해는 80%의 LTV를 열어주는 그런 생애 최초 대출을 후순위로 사용하는 이게 말이 어렵는데 10억짜리 집에 전세 5억이 들어있는데 그 위로 생애 최초 대출을 3억을 또 쌓아가지고 총 8억의 레버리지를 쓰고 자기 돈을 2억만 넣으면 되는 게 열렸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종전 우리나라 LTV는 70%였는데 80%까지 열어주니까 그 10%포인트만큼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공공기관에서 막 LTV 90%도 논의하고 그럼 나중에 뭐 100%도 하고 일본처럼 LTV 110% 해줄 수도 있는데 과거 한때 리먼 브로더스 사태 직전에 미국에서 LTV 110% 해줬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부채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격 앙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철퇴를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이나 공적 대출이 초고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플랜들은 장기적인 거에 맞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관이 빨리 퍼지면 퍼질수록 시장의 과열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하락이 굉장히 양극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수요 양극화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들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급이 있을 거라는 그런 시그널도 지금 주기는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몇 세대 더 짓고 막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어떤 수요가 오더라도 공급을 정말 최대한 충분하게 공급을 하는 식으로 안도감을 줄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세상 쓸모없다 이런 게 아니라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되고 수요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기저에 있는 도시기능 회복을 병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공급 안 하면 다시 앙등하고 이제 양극화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구조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